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감염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고혈압 등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안녕하세요. 크림치과 원장 김정란입니다.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드시고 계신 약 종류도 많고 치료할 때 출혈과 감염도 걱정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만성질환별로 임플란트 치료 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 혹시나 잘못 알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제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치과에 많이들 오십니다. 혈당이 높으면 치주염하고의 관계 때문에 치주염 앓는 분들이 많게 되고 치아를 상실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게 되는데, 또 거꾸로 감염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걱정들을 하시게 됩니다. 혈당이 높으면 백혈구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감염에 좀 더 취약하게 되고 치유력도 감소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뇨 치료를 잘 받으시고 있고 평소에 식이요법을 통해서 혈당을 잘 조절하고 계시다면 임플란트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고 성공률도 일반인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약을 먹는다는 거는 혈당을 조절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치료 중에 중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드시고 오셔야 됩니다. 평소에 이제 당뇨와 더불어서 고혈압 등이 있어서 아스피린을 드시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 아스피린을 이제 중단하고 오세요. 그러면 그것만 중단해야 되는데 당뇨약까지 이제 중단하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당뇨약은 수술하는 날 반드시 드시고 오셔야 되고요. 수술 후에도 꼭 드셔야 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임플란트 시술 전 후에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조절이 되는 경우라면은요, 치아 여러 개 빠진 경우에도 임플란트가 가능하고 심지어 원데이 임플란트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당뇨 환자분의 경우는 임플란트 수술 시 성공을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 조절입니다. 그래야 이제 치유가 잘 되고 조골세포의 액션도 잘 되기 때문에 골유착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분의 경우는 수술 전에 항생제를 잘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독약 가글을 처방을 하는데요, 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닥터가 이제 잘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수술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좀 더 임플란트가 성공할 수 있는 임플란트의 길이나 사이즈 혹은 표면 처리가 치유 시간에 혹은 치유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좋은 표면 처리를 가진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수술을 최소화함으로써 치유를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임플란트 수술 전에는 반드시 혈압을 체크를 하고요. 너무 심하게 혈압이 고혈압으로 나오는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약을 반드시 드셔서 혈압이 조절된 상태로 수술에 임해 주셔야 되겠죠. 사실 수술 자체가 최소 수술이니까 염려를 조금 놓으신다면 혈압에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혈압 상승을 일으키지 않는 국소 마취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괜찮고요.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 출혈성이 조금 증가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투약을 중단하고서 임플란트 시술을 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의 이제 시술을 받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시기를 내과 선생님의 허락을 받으셔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내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처방을 해주십니다.
이런 오해를 정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나 칼슘 제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파스파네이트라는 약이 있는데요. 작용 기전이 골 파괴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골 파괴세포를 억제하면 골을 만드는 세포만 활성화돼서 골밀도가 증가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요. 그렇다면 좀 더 뼈가 튼튼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비스파스파네이트는요. 만약에 치아를 뽑았거나 손상이 됐거나 임플란트를 하는 치료를 했거나 해서 치유 과정이 필요한 경우에 파골세포의 액션이 있은 다음에 조골세포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됨으로써 치유가 되지 않고 골괴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을 드시는 중에는 치과 치료 중에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치유가 다 된 후에 골다공증 약을 다시 드시게 됩니다. 사실 골다공증 약 중에 비스파스파네이트는 치조골에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논문에 의하면 사실 임플란트에는 크게 작용하는 걸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수술을 최소함으로 잘 치유되게 해서 안심하고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신 분들은 출혈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 또한 이제 출혈을 최소화하는 최소절개 혹은 무절개 디지털 임플란트 수술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의 이제 만성질환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걱정을 하고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즘에는 디지털 임플란트로 인해서 수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넓어졌으니까 치과를 내원해서 정밀 검진을 받고 시도해 보시는 용기를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기적인 내과 내원을 통해서 내과 선생님의 진료를 받으시고요. 또 그분이 처방해 주시는 필요한 약을 잘 복용하시고요. 그 만성 질환에 따른 본인의 그 유지 관리해야 되는 수칙을 잘 지키실 수 있다면 치과 진료하는데 무리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에 일반 다른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임플란트 주위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치과 내원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